1965년 우리나라는 남베트남 정부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따라 우선 수도사단을 월남에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홍천의 오음리에서 전투병들을 위한 각종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그중 수도사단 제1연대 3대대에 소속되어 있던 강제구 대위는 수류탄 투척 훈련의 교관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4일 훈련병이었던 박해천 이병이 수류탄을 던지려는 순간 이것이 손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수류탄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중대원들에게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위급하게 되자 강제구 대위는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쳤고 잠시 후 큰 폭발음과 함께 그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강제구는 태극무공 훈장을 수여받음과 동시에 소령 계급으로 추서되었으며 그가 속해 있었던 수도사단 제1연대 3대대는 제9대대로 명명되었습니다. 1966년 월남에 파병된 수도사단은 베트남 중남부의 퀴논에 상륙하게 되었으며 그곳을 중심으로 전술 책임 구역을 점차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도사단의 인접지역인 푸카쿠는 총 11개의 면이 있었는데 그중 4개의 면만 남베트남 정부의 행정력이 미칠 뿐 나머지 7개 면은 월맹군의 지원을 받는 베트공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내에 위치한 일본 국도와 철도 등을 공격해 연합군의 병참선을 차단하려 했으며 그곳을 비행하는 미군 헬리콥터를 향해 기습적인 사격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식량을 약탈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반동 분자를 처단한다는 이유로 살인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의 지원 요청을 받은 수도사단장 최명신 장군은 1연대장 김정훈 준장에게 명령을 하달했고 작전을 검토한 연대장은 제3대대인 제9대대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작전 부대인 3대대에는 보병 3개 포대, 4.2인치 박격포 1개 소대, 106mm 무반동총 1개 반, 수색중대 1개 소대가 배속되었으며 지원 부대로는 미군 제1공중기갑사단 소속 18포병대대, F-100 전폭기 1개 편대 등이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5일 전 3대대장 박경석 중령은 참모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우리 대대의 임무는 북각군을 통과하는 일본 국도의 병참선을 확보하고 미군 보급기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적을 섬멸하는 것이다. 각 중대는 목표 지역에 도착한 후 즉시 진지를 구축해 전투에 대비하고 배속된 포병 및 지원 부대는 요청에 따라 화력을 지원한다. 그리고 대대장은 중대장들을 따로 불러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미수복 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작전 수행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 중대는 중대 전술기지 개념에 입각해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인접부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1966년 1월 23일 차량에 분승한 부대원들이 각자의 임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제9.25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4일 먼저 공격을 실시한 것은 베트공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간에 보급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북핫 미군 비행장을 목표로 박격포 공격을 실시했는데 이에 활주로에 대기 중에 있던 헬리콥터들은 모두 공중으로 날아올라야 했습니다. 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수도사단 3대대 9중대는 106mm 무반동총을 동원하고 나서야 간신히 그들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은 후 피해를 조사한 결과 미군 헬리콥터 2대가 파괴되었으며 9중대원 3명이 부상을 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9중대장 용영일 대위는 어제와 같은 공격으로는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적에게 보여주기 위해 따로 구급차를 부르진 않았으며 대신 순찰을 나온 대대장 차량으로 이들을 후송시켰습니다. 1월 26일 9중대는 전날 그들을 공격했던 적을 찾기 위해 수색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9중대 2소대가 2개 소대의 적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선두에 있던 최영근 병장과 박성규 일병이 총상을 입고 전사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9중대장 용영일 대위는 즉시 포병의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1소대와 화기소대가 협공을 개시하고
3소대는 적의 테러를 차단하도록 해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아군 포병의 지원 사격이 이어지고 여기에 F-100 전폭기 편대의 공격까지 가해지자 적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각종 장비를 유기한 채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농 전투라 불린 이 작전의 전과는 적사살 86명, 포로 11명, 용의자 체포 113명, 노획한 총기 6정, 수류탄 31발, 실탄 561발입니다. 이런데 3대대는 이렇게 확보된 수복 지역에 공병대를 투입해 주택과 도로, 학교를 건설하는 등 마을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전쟁으로 집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민사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강제구 소령의 이름을 따서 제구촌이라 불렸는데 이렇게 우리 군이 주택을 마련해주고 여기에 식량까지 제공해주자 지역 주민들은 따이한 완세라고 외치며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군은 식량을 보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군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군은 보통 트럭에서 내리지 않고 식량을 그냥 밖으로 던져주었는데 이렇게 되면 식량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일부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주민 명단을 작성해 직접 손으로 일일이 전달했으며 전달할 때에도 예의를 갖추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베트공들을 물리치고 주택과 식량까지 제공해주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적의 은거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구촌으로 기순한 베트공 병사의 진술에 따르면 현재 빈탄 지역에 한 개 대대 규모의 베트공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들은 따이안의 전투력으로는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다 라고 자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 3대대장 박경석 중령은 이번 기회에 빈탄 지역의 베트콩을 섬멸하기로 결정하고 주 공격 부대로 구중대를 선정했습니다. 1966년 2월 16일 구중대장 용영일 대위는 적의 배후를 급습하기 위해 병력을 은밀히 침투시키게 되는데 이때 경계가 취약한 강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병사들은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적 경계병 1명을 발견하자 화기소대장 원흥태 중위가 은밀히 언덕을 기어올라 맨손으로 적의 급소를 강타하여 그를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을 삼면에서 포위한 구중대장은 드디어 공격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의 공격명령 시점은 특이하게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간 공격은 병력 지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군은 잘 시행하지 않았고 주로 베트공들이 사용하는 전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중대장은 과감하게 야간 공격을 실시하면 방심하고 있는 적을 쉽게 섬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병력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나팔을 사용했는데 나팔을 사용하면 사람의 목소리나 호루라기보다 전파가 잘 되고 적 입장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빛 한 점 없는 야간에 갑자기 한국군의 나팔 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지자 베트공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으며 혼란에 빠진 그들은 총을 제대로 조준도 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난사했습니다. 이 순간 대대 본부에 위치한 박경석 중령은 포병 부대와 81mm 박격포 소대에 지원 사격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지원 사격에 힘입어 구중대가 공격의 강도를 높이자 적들은 각종 장비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은 후 전과를 확인해본 결과 적사살 37명, 포로 6명이었고 아군의 피해는 전사자 없이 부상자만 5명이었습니다. 특히 구중대장 용영일 대위는 철모에 총탄을 맞기도 했는데 다행히 철모만 벗겨지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빈탄 전투에서의 승리 후 3대대는 적을 수색하는 작전을 계속 수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32명의 베트공 용의자를 일거에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술에 따라 치오와 지역에 베트공 한 개 대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대장은 이번에도 야간 작전을 할 것인지 망설였으나 11중대장이 우리도 야간 기습으로 적을 섬멸하겠습니다. 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작전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치오와 전투에서의 주 공격 부대로는 11중대가 선정되었습니다. 2월 26일 23시 대대장의 지시로 구중대가 다른 곳에 요란한 공격을 퍼부으며 기만전을 펼치고 있는 사이 11중대장 이재태 대위는 병력을 신속히 이동시켜 치오와 지역의 적 진지를 완전히 포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개시 신호와 함께 중대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돌격하게 되는데 교통호 안에서 근접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류탄과 대검을 사용하는 백병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도주하는 적들은 아군의 105mm 야포와 4.2인치 박격포의 화력에 섬멸되었고 미군은 F-100 전폭기로 지원 사격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대대장은 무전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11중대장이 적의 총탄에 전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당황한 대대장은 구중대와 연대 수색중대를 추가로 투입하며 11중대를 구출하려 했는데 잠시 후 11중대장이 직접 무전에 나와 저는 경상입니다. 계속 부대를 지휘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어 모두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 후 11중대장 이재태 대위는 늑골이 부서지고 허파에 총상을 입어 매우 심각한 상태였으나 자신의 부대를 계속 지휘하겠다는 일념으로 전투 중에는 후송을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도사단 제1연대 3대대는 1966년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49일간 퀴논 지역에서 일본 국도에 병창선을 확보하고 베트공 치하에 있던 16개의 마을을 수복해 남베트남 행정당국에게 인계하는 제구 2호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주택과 학교 등을 건설해 총 450세대 2,400명의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제구촌을 만들어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3대대는 크고 작은 전투를 수없이 치르게 되는데 그 전과를 살펴보면 적사살 211명, 포로 32명, 귀순자 16명, 용의자 137명이고 노획된 무기는 총기 37정, 수류탄 106발, 로켓포 한정입니다. 아군의 피해는 전사 7명, 부상 22명입니다. 한국군의 전투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의 체리스 맨니 기자가 그동안의 전황에 대해 작전 장교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하원의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1966년에 진행된 화이트윙 작전에서 한국군 한 개 대대는 퀴논에서 미군 보급기지까지 연결되는 일본 국도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일본 국도를 장악해 우리의 보급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제구촌이라는 마을을 건설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국군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그들로부터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연합군이 잘 사용하지 않는 야간 기습 작전을 과감하게 수행했는데 이것은 적들도 예상하지 못한 작전이었다. 수도사단의 3대대는 적을 포위한 후 나팔과 북을 사용해 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 한국군의 전술은 미군이 사용하는 전술과 큰 차이가 있다. 한국군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즉시 2개 이상의 방향으로 반격을 실시하는 반면 미군은 포병과 항공기에 지원 사격이 있은 후에야 반격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적들이 모두 사라진 후였다. 한국군은 전투 시 태권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맨손으로 적군의 무기를 빼앗고 적의 두개골을 부수거나 뼈를 꺾어버릴 수 있다. 한국군은 이 전투에서 밤도깨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68년 이번에는 대만 정부에서 한국군 장교를 교수 요원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당시 장개석 총통은 한국군이 월남에서 매우 잘 싸우고 있는데 그들의 실전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다 라며 대만군을 교육할 한국군 장교 2명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두코 전투의 지휘관 최병수 중령과 제구 2호 작전의 지휘관 박경석 중령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만의 금문도, 타이페이, 카오슝 등을 순회하며 대만군에게 월남전의 특징을 비롯해 한국군의 각종 공격과 방어 전술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제구 2호 작전에서 대민사업과
야간 기습 공격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주민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 적의 상황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작전의 성공률을 높여 아군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대민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